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모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행을 가는 분도 이번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공항 사진 보니까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녀도 되는 시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할 때 코로나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괜찮아야 할 텐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더라. 이런 뉴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 사진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추석을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 제인 에어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그 산책 시간에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떤 한 여학생에게 제인 에어가 처음으로 말을 거는 장면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될지, 이곳 보육원에서 처음 사귀는 오래오래 그 관계가 갈 만한 좋은 친구가 될지 한번 그들의 첫 만남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아이가 책장을 넘기다가 우연히 고개를 든 순간 나는 다짜고짜 말을 걸었다. 책 재미있어요? 나는 언젠가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아이는 1, 2초쯤 나를 살펴보고 나서 대답했다. 재미있어. 나는 이어서 말했다. 무슨 책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그런 행동은 내 본성이나 성질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어쩐지 동질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경박하고 유치하긴 하지만 나도 책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물론 심각하거나 본질적인 것은 이해하지도 소화하지도 못했다. 그 아이가 책을 내밀며 대답했다. 한번 봐도 돼. 나는 그렇게 했다. 잠시 살펴보니 생각보다 재미없을 것 같았다. 나처럼 취향이 얄팍한 사람에게는 라셀라스가 지루하게만 보였다. 요정도 없고 진이도 나오지 않았다. 글씨만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을 뿐 화사한 그림 같은 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책을 도로 건네주었다. 그 아이는 묵묵히 책을 받아들더니 아까처럼 책 읽기에 열중하려고 했다. 내가 다시 말을 걸었다. 문 위에 돌에 써있는 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로우드 학원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와서 살게 된 이 집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왜 학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학교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긴 부분적으로는 자선학교야. 너나 나나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보육원생이야. 너도 고하겠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여기 아이들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거나 한 분밖에 안 계셔. 여기는 고아들을 가르치는 학원이래. 우린 돈을 안 내요? 그냥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거나 우리 후원자들이 돈을 내지. 1년에 15파운드씩. 그런데 왜 우리더러 보육원생이라고 해요? 15파운드로는 도저히 먹고 재우고 가르칠 수가 없는데 모자라는 돈은 기부금으로 메우니까. 누가 기부하는데요? 이 근처나 런던에 사는 자비로운 신사 숙녀분들이. 나오미 브로클허스트가 누구예요? 현판에 적혀있듯이 건물을 지은 부인이야. 그 아들이 이곳의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해. 왜요? 그분이 이 학교 회계원이자 운영자니까. 그럼 그 키가 크고 시계를 차고 우리한테 빵과 치즈를 주라고 한 숙녀분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템플 선생님? 아니야. 그러면 좋지.
템플 선생님은 브로클허스트 씨가 물으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해야 돼. 브로클허스트 씨가 우리한테 옷과 먹을 것을 사주거든. 브로클허스트 씨는 여기서 살아요? 아니, 3km쯤 떨어진 큰 저택에서 살아. 좋은 분인가요? 성직자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다고들 해. 키 큰 숙녀분이 템플 선생님이라고 했죠? 다른 선생님들은 이름이 뭐예요? 뺨이 붉은 사람은 스미스 선생님이야. 공부도 가르치고 마름질도 해. 우리는 치마나 외투 같은 옷들은 모두 직접 만들어 입거든. 까만 머리에 몸집이 작은 선생님은 스케처드 선생님이야. 스케처드 선생님은 역사와 문법을 가르치고 제 입안이 암송하는 것을 감독하시지. 쇼를 두르고 옆구리에 노란 리본으로 손수건을 묶고 있는 분은 피에로 선생님이야. 프랑스에 있는 릴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프랑스 말을 가르쳐. 선생님들을 좋아하세요? 그럼. 그 까만 머리 선생님이랑 무슨 선생님도? 그 선생님 이름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스케처드 선생님은 성격이 급하셔. 그러니 화나시지 않게 조심해야 돼. 피에로 선생님은 그다지 나쁜 분은 아니야. 템플 선생님이 가장 좋죠? 그렇죠? 템플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셔.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뛰어나시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 여긴 오래 있었어요? 2년. 고아예요? 아버지는 계셔. 여기 생활이 행복하세요? 너무 많은 걸 묻는구나. 지금까지 대답할 만큼 해줬어. 난 이제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그때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모두 다시 학교로 들어갔다. 이제 식당을 가득 채운 냄새는 아침에 맡았던 냄새보다 나을 게 없었다. 저녁은 커다란 양은 그릇 2개에 담겨서 나왔는데 김이 뿌옇게 솟아오르며 고약한 기름 냄새를 풍겼다. 가만히 보니 그 음식은 질이 안 좋은 감자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수상쩍은 고기 조각들을 한데 섞어 요리한 것이었다. 이 음식은 꽤 푸짐하게 한 접시씩 나누어졌다. 나는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지만 속으로는 음식이 날마다 이렇게 나올까 싶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곧장 교실로 자리를 옮겼다. 수업이 다시 시작되어 5시까지 이어졌다. 오후에 있었던 일 가운데 뚜렷이 기억에 남는 것은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자아이가 역사 시간에 스케처드 선생님의 눈밖에 나서 커다란 교실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일이었다. 그 벌은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았다. 더구나 그 아이는 13살도 더 된 다 큰 소녀였다. 나는 그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창피해할 줄 알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울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심각한 표정이긴 했지만 차분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눈길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서 있었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을까? 다섯 시가 지나자 우리는 곧 작은 잔에 담긴 커피와 갈색빵 한 쪽으로 식사를 했다. 나는 빵과 커피를 맛있게 먹어치웠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아쉬웠다. 여전히 배가 고팠다. 3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이어지고 다시 공부를 했다.
그러고 나서 물 한 잔과 귀리 비스켓을 먹고 기도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로우드에서 보낸 첫날은 그렇게 끝났다. 제6장. 이튿날도 전날처럼 일어나서 희미한 양초 불빛에 의지해 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세수를 할 수가 없었다. 물 주전자에 든 물이 얼어버린 것이다. 날씨가 어제 저녁과 달라져서 살을 애는 듯한 북동풍이 밤새도록 창문 틈으로 휘몰아친 탓에 다들 침대 속에서 덜덜 떨면서 잤고 커다란 물 주전자 속에 있던 물도 꽝꽝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지루한 기도와 성서 읽기가 끝나기도 전에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드디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은 귀리죽이 타지 않았다. 먹을만 했지만 양이 적었다. 내 몫은 얼마나 적던지. 양이 갑절은 되었으면 싶었다. 그날 나는 4번째 반에 들어갔고 일반적인 과제와 할 일들이 주어졌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구경만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행동해야 했다. 처음에는 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수업이 길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이 과제에서 저 과제로 옮겨 다니는 것도 얼떨떨했다. 그래서 나는 오후 3시쯤 스미스 선생이 2m짜리 모슬린 가장자리 장식과 바늘이며 골무 따위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조용한 구석에 가서 가장자리를 감추라고 했을 때 기뻐했다. 하지만 한반만은 여전히 스케처드 선생 주위에 서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교실이 조용했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스케처드 선생한테서 욕을 먹는지 칭찬을 듣는지도 다 들렸다. 책을 읽는 학생 가운데 베란다에서 만난 여학생이 있었다. 수업을 시작할 때는 반에서 맨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발음이 틀리거나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맨 뒤쪽 자리로 보내졌다. 그곳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는데도 스케처드 선생은 계속 그 아이를 눈여겨보았다. 그러고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 번스! 그 아이의 이름인 듯 했다. 다른 곳의 남학생들처럼 이곳 여학생들도 모두 성으로 불렸다. 번스, 또 신발 옆면으로 서 있구나. 당장 똑바로 서지 못해? 번스, 정말 보기 흉하게 턱을 내밀고 있구나. 당장 턱을 당겨. 번스, 고개를 들고 있으라고 했지. 내 앞에서 그런 태도는 봐줄 수가 없다. 따위였다. 역사책 한 단원을 2번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시험을 보았다. 수업 시간에 찰스 1세의 통치 시대를 공부했기 때문에 몇 톤이냐, 몇 파운드냐, 또는 선박세에 관한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왔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번스 차례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금방 대답이 나왔다. 번스는 수업 내용을 통째로 머리에 담고 있는 듯 어떤 것을 물어도 척척 대답했다. 나는 스케저드 선생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고 칭찬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선생은 되레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 지저분한 기회집애. 오늘 아침 손을 깨끗이 안 씻었구나. 번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궁금했다. 왜 말하지 않는 거지? 물이 얼어서 손을 씻는 건 둘째치고 세수도 못했는데. 그때 스미스 선생이 실패를 잡고 있으라고 해서 나는 그쪽에 정신이 팔렸다. 스미스 선생은 실을 감으면서 이따금 나한테 예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지, 술을 놓거나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할 줄 아는지 따위를 물었다.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스케처드 선생은 막 뭐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번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에서 나와 책들이 있는 작은 안쪽 방에 들어가더니 잔가지들을 묶어놓은 것을
금방 들고 돌아왔다. 번스는 이 불길한 도구를 공손하게 스케처드 선생한테 갖다 주고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묵묵히 앞치마를 벗었다. 그러자 선생은 곧장 잔가지 묶음으로 번스의 목을 12번이나 후려쳤다. 번스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정작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망한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바느질도 할 수 없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번스의 표정은 보통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스케처드 선생이 소리쳤다. 돌덩이가 따로 없네. 그 777 못한 버릇은 절대로 못 고칠 거다. 회초리를 갖다 놓아라. 번스는 그 말에 따랐다. 나는 번스가 책 읽는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번스는 막 호주머니에 손수건을 넣고 있었고 여윈 뺨에서는 눈물 자국이 빛났다. 스케처드 선생이 번스를 때리는 장면을 본 날 저녁, 나는 늘 그렇듯이 친구 하나 없이, 그러나 쓸쓸해하지도 않은 채 긴 의자들과 책상들, 깔깔대고 웃는 무리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창가를 지나갈 때는 이따금 차이를 걷어올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서 낮은 유리창에는 벌써 눈이 쌓이고 있었다. 귀를 창문에 대고 있으니 교실 안에서 왁자지껄 나는 유쾌한 소리 위로 바깥의 우울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내가 얼마 전에 화목한 집과 상냥한 부모님을 떠나왔다면 이런 순간에는 부모님이 그리워서 못 견뎠을 것이다. 저 바람 소리에 슬퍼졌을 것이고 이 왁자지껄한 혼란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람 소리와 사람들이 내는 소음 속에서 나는 무모하면서도 열광적이고 이상하게 들뜨는 기분을 느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웅성거림이 커져 아수라장이 되었으면 싶었다. 나는 긴 의자들을 뛰어넘고 책상 밑을 기어서 난롯가로 갔다. 철망이 높이 둘러쳐진 난롯가에서 번스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희미한 불씨의 불빛에 의지하여 책에 푹 빠져 있었다. 나는 번스한테 다가가서 물었다. 아직도 라셀라스예요? 번스가 대답했다. 응, 이제 다 읽어가. 그리고 5분 정도 지나자 번스는 책을 덮었다. 나는 기뻤다. 이제 나랑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아이 옆 마룻바닥에 앉았다. 번스 말고 이름이 뭐예요? 헬렌. 멀리서 왔어요? 멀리 북쪽에서 왔어. 스코틀랜드 국경지대에서. 돌아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야. 이 학교를 나가고 싶죠? 아니. 뭐 때문에? 난 교육을 받으러 왔어. 그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선생님, 스케처드 선생이 너무 못되게 굴잖아요. 못되게? 천만에 엄격하신 거야. 내 결점들을 싫어하시거든. 내가 언니라면 그 선생님을 싫어할 거예요. 반항할 거예요. 그 회초리로 날 때리면 회초리를 빼앗아 버릴 거야. 바로 코앞에서 뚝 분질러 주겠어요. 넌 그럴 애가 아니야. 또 그런 짓을 하면 브로클 허스트 씨가 퇴학시킬걸? 그럼 친척들이 몹시 슬퍼하겠지. 성급하게 행동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느니 차라리 혼자 고통을 참는 것이 훨씬 나아. 게다가 성경에도 악을 선으로 보답하라고 나와 있어. 하지만 매를 맞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 항복판에 서 있는 건 창피하잖아요. 다 큰 여자아이인데. 난 언니보다 훨씬 어리지만 창피해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참는 것이 도리야. 참아야 하는 것이 운명인데도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나약하고 어리석은 짓이지. 오, 대단한데요. 어린아이가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짠해, 안쓰럽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 인내의 교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자기를 벌준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헬렌 번스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에 의지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헬렌이 옳고 내가 틀렸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벨릭스처럼 나도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결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를 보고 사람은 겉모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 나는 스케처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저분해.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아두지도 않고 정돈도 거의 안 해. 또 조심성이 없어. 규칙도 까먹지.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읽고 나는 체계적이지도 않아. 나는 너처럼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끔은 참을 수가 없어. 천성적으로 깔끔하고 꼼꼼하고 까다로운 스케쳐드 선생님이 보면 몹시 못마땅하겠지. 내가 덧붙였다. 그분은 신경질적이고 매정해요. 하지만 헬렌 번스는 내 말에 수긍하지 않았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템플 선생님도 스케처드 선생님처럼 심하게 굴어요? 템플 선생님 이름이 나오자 심각한 헬렌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템플 선생님은 착하신 분이야. 절대로 남을 가혹하게 대하지 못하시지. 학교에서 가장 한심한 학생이라고 해도 말이야. 선생님은 내 실수를 보고 상냥하게 지적해 주셔. 어쩌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아주 후하게 칭찬해 주시고, 그토록 온화하고 이성적인 선생님의 충고에도 내 결점들을 고치지 못하다니. 정말 내 성격은 결함투성이야. 나는 선생님의 칭찬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앞일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지거나 하지는 못해. 이상해요. 조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인데. 그래도 오늘 오후에는 대답을 잘했잖아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오늘 공부한 내용은 원래 내가 관심 있었던 거야. 오늘 오후에는 디프된 시내를 꿈꾸는 대신 찰스 13세가 그랬듯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고 부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생각했어. 그리고 고결하고 성실한데도 왕권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안타까웠어. 찰스 1세가 멀리 내다볼 수만 있었다면, 시대 정신이 어떤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래도 나는 찰스 왕이 좋아. 존경스럽고 사형당한 것이 불쌍해. 그래, 찰스 왕의 적들은 최악이야. 그럴 권리도 없으면서 피를 흘리게 했지. 감히 찰스 왕을 죽이다니. 헬렌은 이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내가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나는 헬렌을 내가 있는 곳으로 불러냈다. 템플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주 그렇진 않아. 템플 선생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말씨도 더없이 상냥하고 내용도 내가 알고 싶어 하던 것들이야. 그럼 템플 선생님하고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나서서 잘하지는 않지만 나는 노력을 하지 않거든.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뿐이야. 그런 식으로 착한 건 훌륭한 게 아니야. 아니, 훌륭해요. 상냥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잖아요. 모두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언제나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굴고 고분고분 따른다면 나쁜 사람들은 더 자기 멋대로 할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으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점점 못되게 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얻어맞는다면 힘껏 맞받아쳐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이 다시는 때릴 생각을 못하게 힘껏. 네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넌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려고 애써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요. 부당하게 벌을 주는 사람들한테 반항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야만인들은 그런 교리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인과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증오를 이기는 것은 폭력이 아니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복수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신약 성서를 읽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눈여겨봐. 예수님 말씀을 잣대로 삼고 예수님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잘해주어라. 그럼 리드 부인을 사랑해야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요. 존을 축복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번에는 헬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는 당장 고통스럽고 화났던 이야기들을 줄줄이 털어놓았다. 나는 흥분해서 신랄하고 거친 말투로 내 심정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그러고는 조급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리드 부인은 무정하고 나쁜 사람이죠? 그분은 분명히 너한테 잘못했어. 너도 알다시피 그분은 네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스케처드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듯이 말이야. 리드 부인이 한 행동이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니. 리드 부인이 부당한 행동이 가슴에 깊이 맺혔나 보구나. 나는 가혹한 일을 당해도 별로 가슴에 오래 남지 않아. 리드 부인이 엄격하게 대한 일들과 그것 때문에 네가 화났던 감정들을 잊으려고 노력하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인생은 증오를 키우거나 억울한 일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짊어지고 있어. 하지만 곧 썩게 될 우리 육체를 벗어 던지면서 죄도 함께 벗어 던지고 이 성가신 육체와 함께 저열한 죄도 떨어져 나가서 영혼의 불꽃만 남게 될 때가 올 거야. 헬렌 뭐죠? 너무 대단한데? 지금 많아봐야 13살, 14살이라고 아까 그 제인 에어가 말했는데 대단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인 에어와 헬렌 번즈가 서로의 그 심정을 서로 나누고 토로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헬렌은 조금 이곳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말씀만 섬기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어린 아이이고 그리고 아직은 마음속에 어떤 그냥 그 본성인 감정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좀 분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로 내가 혼이 날 때는 그거를 따져볼 법도 한데 그럴 만한 힘이 아이에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곳에서 아마 2년 동안 지내면서 아까 2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2년 동안 이곳에서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고 세뇌당하고 그리고 다 똑같이 찍어내는 듯한 그런 수업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케처드 선생님이 이 번즈를 굉장히 차별하는 얘만 그냥 계속 혼내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해도 혼내고 못해도 혼내고 그냥 맨날 혼내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내가 잘 못해서 그래. 내가 자꾸 상상하고 내가 자꾸 책만 읽고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깔끔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내 모습 자체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부정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보다는 제인 에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인 에어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인 에어 마음속에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뭔가 그런 좀 정직하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둘이 계속해서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평행선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헬렌은 뭐 어른스럽다,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짠하네요. 그쵸? 13살인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것이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제7장 로드에서 보낸 석 달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행복한 시절도 아니었다. 그 시기 동안 나는 새로운 규칙과 낯선 일들에 익숙해지려고 오랫동안 힘들게 노력했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육체적인 고생보다 더 괴로웠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꽤나 힘들었다. 일요일이란 겨울철에는 삭막한 날이었다. 우리의 후원자가 예배를 집전하는 브로클 브릿지 교회까지 3km나 걸어가야 했다.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추위에 떨었는데 교회에 도착하면 더 추웠다. 오전 예배를 보는 동안 다들 몸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점심 식사 때까지 학교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예배와 예배 사이에 평소처럼 빵과 차가운 고기가 조금 나왔다.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바람막이 하나 없는 언덕길로 돌아왔다. 지금도 템플 선생이 우리를 격려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템플 선생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격자무늬 모직 망토를 바짝 여민 채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풀죽은 행렬들을 따라 걸으면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사기를 잃지 말고 신념이 굳은 병사들처럼 앞으로 나아가라고 북돋아 주었다. 다른 선생들은 불쌍하게도 대부분 너무 풀이 죽어 있어서 남을 격려해 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마침내 학교로 돌아왔을 때 다들 따뜻하게 환히 타오르는 난로불을 얼마나 애타게 바랐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난로불 가까이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상급생들이 난로가를 두 겹으로 에워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보다 어린 학생들이 그 뒤에서 추위에 꽁꽁 언 팔을 앞치마 속에 집어넣고 무리지어 쪼그리고 앉았다. 일요일 저녁에는 교회 교리 문답서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외우고 피곤한 빛이 역력한 밀러 선생이 하품을 참지 못하면서 읽어주는 긴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활동들 사이사이마다 어린아이들 대여섯이 곧잘 유두고 같은 짓을 했다. 졸음을 참지 못한 아이들이 3층은 아니지만 네 번째 줄 긴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누군가가 반쯤 죽은 사람 같은 그 아이들을 안아 일으켜 주어야 했다. 그 치료법은 아이들을 교실 한복판에 밀어넣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세워놓는 것이었다. 이따금 아이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한꺼번에 무더기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면 반장들이 높은 의자들로 아이를 받쳐주었다. 아직 브로클 허스트 씨가 학교에 왔던 얘기는 하지 않았다. 사실 그 사람은 내가 학교에 온 첫날부터 대부분 집에서 떠나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놓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드디어 브로클 허스트 씨가 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오후, 그때 나는 로우드에 온 지 3주째였다. 나는 석판을 들고 긴 나눗셈을 열심히 풀고 있었다. 그러다가 멍하니 창문 쪽으로 눈을 들었다가 누군가 막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굳이 고개를 들어 확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누구한테 인사하는지 알 수 있었다. 성큼성큼 교실을 지나 템플 선생 옆에 선 것은 바로 게이츠 헤드의 난롯가에서 그토록 불길하게 나를 바라보고 얼굴을 찌푸리던 그 시커먼 기둥이었다. 그는 브로클 허스트 씨로 꼭 끼는 외투에 단추를 꼭 채워서 어느 때보다도 길고 가늘고 딱딱해 보였다.
내가 브로클 허스트 씨가 나타난 것에 당황할 이유는 충분했다. 나는 리드 부인이 내 성격 등에 대해 했던 거짓말, 브로클 허스트 씨가 템플 선생과 다른 선생들에게 내가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일러주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줄곧 그 약속이 지켜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 사람의 재림을 걱정하고 있었다. 템플 선생, 내가 로턴에서 사온 실이 괜찮을 것 같소. 인도 면직으로 된 속옷을 짜면 딱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어울리는 바늘도 골라놨소. 스미시 선생한테 짜깁기 바늘을 깜빡 잊고 사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꼭 사다 드리겠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한 학생당 1개 이상 나누어 주면 안 된다고 하세요. 1개 이상 갖게 되면 조심성이 없어져서 잃어버리기 쉽상이요. 아, 그리고 선생, 모직 긴 양말들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오. 지난번에 왔을 때 부엌들에 가서 빨랫줄에 널린 옷들을 검사했더니 수선 상태가 몹시 나쁜 양말들이 많았소. 양말 구멍이 큰 걸 보니 제때 수선을 해주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브로클 허스트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템플 선생이 말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브로클 허스트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선생, 세탁부에서 그러는데 몇몇 학생이 지난주에 깨끗한 깃장식을 2개씩 썼다고 하더군요. 너무 많아요. 규칙에 따르면 일주일에 1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리죠. 아그네스와 캐서린 존스턴이 지난주 목요일에 로턴에 사는 몇몇 친구들한테서 초대를 받았어요. 차를 마시러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을 위해 깨끗한 깃장식을 달고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브로클 허스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리고 놀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가정부하고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지난 2주 동안 빵과 치즈로 점심이 2번이나 나갔더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요? 규칙을 살펴봐도 점심을 그렇게 주라는 건 어디에도 없소. 누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바꾼 거요? 템플 선생이 대답했다. 그 일은 제 책임입니다. 아침 식사가 너무 엉망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학생들의 배를 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 잠깐만. 당신도 알겠지만 내 교육 방침은 학생들이 사치스럽거나 방종한 생활 습관을 갖지 않고 강인하고 인내심 강하고 욕망을 억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요. 잠시 궁핍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정신을 더 확고하게 드러내도록 북돋아 주어 이 기회에 학생들이 영적으로 교화되도록 해야지요. 그럴 때는 짧게 설교를 하는 것도 좋겠지요. 사려 깊은 교사라면 그 기회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난을 이야기할 겁니다. 선생은 미천한 육체는 먹였을지 모르나 불멸의 영혼은 굶주리겠음을 생각하지 못한 거요. 브로클 허스트 씨는 다시금 말을 멈추었다. 어쩌면 자기 감정에 취해서였는지도 모른다. 템플 선생은 브로클 허스트 씨가 말을 꺼낼 때부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이제 대리석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특히 입은 조각가가 칼로 열어야 할 것처럼 굳게 다물어져 있고 이마는 차츰 화석처럼 굳어져 갔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 선생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고 브로클 허스트 씨는 정말 인정머리 없는 분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